얼마 전 폴란드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K9PL 160대의 추가 주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양국 간 여러 가지 문제로 무기 도입에 대한 2차 계약이 늘어지던 가운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라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는 현재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더 이어가는 것 자체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K9PL의 2차 계약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160대가 아무런 차질이 없이 그대로 주문될 거라는 이야기가 폴란드 쪽에서 먼저 들려온 것입니다. 한국에게는 분명 경사임에 들림없지만 잘 이해는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한편 폴란드 현지에서는 K2 전차가 배치되는 또 다른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동부의 벨라루스 접경지에 해당하는 차르타예보의 제1보병사단 예하로 K2 전차대가 증설된 것입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늘상 그랬듯 이곳의 창설식에도 참석해 장병들을 독려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한국 무기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상황에서 멀쩡하게 K2 전용 부대가 생겨난다는 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위화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폴란드와의 무기 거래에 대한 위기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그만한 규모의 계약을 전부 이행하기 전에 결국에는 등을 돌리고 계약을 중지시키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당초 한국과 폴란드의 목표였던 연내 2차 계약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더욱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이 지연될 만한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적어도 납품 속도와 부가적인 교육, 유지보수 등 한국이 제공한 서비스는 그야말로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이에 대해 불평을 할 리가 없었죠. 발목을 잡은 것은 1차 계약 당시 이미 한계까지 부딪혀버린 금융지원액이었습니다. 한국은 현행 제도상 끌어올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미 처음에 다 쏟아버린 상황이었고 2차 계약이 성립되려면 그 전에 추가적인 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체 규모가 컸다 보니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만한 재원을 모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니라도 빠른 시일 내로 지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내 2차 계약이라는 목표는 이룰 수 없었지만 내년 초에는 기대해볼 만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폴란드 쪽에서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밀어붙였던 법과 정의당이 총선에서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법과 정의당을 여당 자리에서 끌어내린 폴란드 야당연합은 그동안 법과 정의당의 군사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태클을 걸던 이들입니다. 물론 워낙에 폴란드가 급박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 폴란드 야당연합은 총선 승리 직후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끊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폴란드 국민들을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아닌 한국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거래를 당장에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항목 및 수량 등에 대해서는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조금이라도 애매한 요소가 나오면 그걸 핑계 삼아 거액이 들어가는 한국 계약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총선 한참 전부터 한국 방산업계는 이들의 선거 결과만을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법과 정의당이 패하는 날에는 폴란드와의 남은 계약이 통째로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국내 보도도 우후죽순 나왔는데요. 실제로 법과 정의당이 패배하자 아예 남은 계약이 다 날아간 것으로 보고 얼마씩 손해를 봤다더라 하는 보도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뜻밖의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이 정권을 잡은 폴란드 야당연합은 감히 함부로 국방정책에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입맛대로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도 말이죠. 폴란드 야당연합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법과 정의당 정권의 사실상의 2인자인데다가 부총리와 국방장관을 동시 역임하면서 폴란드의 군사 정책 대부분을 쥐락펴락하는 인물.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마리오시 부와슈차크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뛰어난 추진력은 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두려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야당연합은 부와슈차크를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 포섭을 위해 폴란드 야당연합은 내각 구성에 앞서서 참고를 위해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 투표를 벌였습니다. 법과 정의당 정권의 성적표를 보자고 한 것입니다. 법과 정의당이 선거에서 졌으니 정책 지지도도 낮을 것이며 그 여론을 바탕으로 법과 정의당의 주요 인사들을 끌어내려보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결과를 확인해보니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 전부가 여전히 큰 지지를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방력 강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76.2%에 달했습니다. 폴란드의 여론은 법과 정의당은 이제 싫지만 법과 정의당이 하던 일들은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폴란드 야당 연합은 함부로 지난 정권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법과 정의당이 해오던 일들을 그들보다 더 잘해내지 못한다면 도리어 국민적 질타를 들을 상황이 됐죠. 게다가 이 일을 벌였던 원래 목적 역시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리오시 부아슈차크는 이처럼 지지받는 국방력 강화 정책을 훌륭히 진두지휘해온 인물입니다. 폴란드 야당 연합이 함부로 부아슈차크를 축출했다가는 한순간에 여론이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결국 폴란드 국회에서는 마리오시 부아슈차크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 투표가 진행되었고 힘 찬성 217표 대 해임 반대 235표로 부아슈차크는 국방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폴란드 야당 연합의 내각은 법과 정의당에게 국방정책을 일임하는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바뀐 정권 하에서도 폴란드군을 통솔하게 된 부아슈차크는 다시금 강력한 지상군 창설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공식 석상에 선 부아슈차크는 푸틴은 무력을 동반한 주장만 듣는다. 폴란드군이 자국 영토를 독립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만이 러시아의 서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만 병력 육성, 6개 사단 구성, 무기 공급 계약 이행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와 슈차크는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창설하는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국방부의 리더십의 변화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현상은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반대 여론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던 바 있지만 이는 오히려 주류 의견이 아닌 만큼 더욱 돌출되어 느껴졌던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이처럼 전 정부의 국방 정책과 한국산 무기에 호의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있는 보드게임 회사 타티카 이스트라테기아는 내년 출시하는 신작 게임의 홍보에 나섰습니다. 회사 이름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전술과 전략인 만큼 이 회사는 주로 전쟁과 관련된 보드게임을 만드는데요. 내년에 출시되는 신작은 다름 아닌 수바우키 갭 2025 블로, 그 이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폴란드를 지나 러시아 얼경지 칼리닝그라드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 수바우키 회랑을 소재로 한 현대전 테마 게임입니다. 그야말로 폴란드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 출시에 앞서 타티카 이스트라테기아가 공개한 게임 표지 일러스트에는 당당하게 K2 전차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설원을 배경으로 흰색 위장 도색을 한 K2 전차가 기동 사격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늘에서는 F-35 전투기 2대가 저공 비행하며 근접 항공 지원을 하는 모습이, 그리고 뒤에는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가 격파되어 불타는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황상 K2와 F-35의 협공으로 러시아 최강의 전차라는 아르마타를 격파하는 것을 묘사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폴란드 사람들이 자국 무기에 가장 바람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바로 거기에 레오파르트 2도 M1 에이브람스도 아닌 K2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폴란드 국민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원래 폴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전차 기종은 M1 에이브람스였습니다. 독일과 레오파르트에 대한 신뢰는 예전역에 사라졌지만 이국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여론이 있었죠. 그래서 K2가 폴란드에 수출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반대 여론이 바로 그 돈으로 차라리 M1 에이브람스를 더 적게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량을 줄이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기종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논리였는데요. 폴란드가 정작 이 둘을 함께 운용해보니 오히려 M1 에이브람스 쪽이 폴란드 환경에서는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M1 에이브람스는 소위 떡장갑으로 불리는 두터운 장갑판을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들림없이 방어력을 향상시켜주지만 그만큼 많은 무게를 잡아먹습니다. M1 에이브람스는 그래서 동급 전차 대비 훨씬 무거운 체급을 자랑하죠. 문제는 이 체급에서 나왔습니다. 폴란드의 지형에서는 이곳저곳에 하천이 많이 있고 이를 가로지르는 교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군사적으로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M1 에이브람스가 이 교량 위를 지나가면 너무 무거운 나머지 교량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폴란드에 그런 교량이 한두 개도 아니고 N1 에이브람스를 다수 운용하게 되면 폴란드군은 이런 교량이 나올 때마다 도하 작전을 펼쳐야만 합니다. 반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M1 에이브람스에 비해 훨씬 가벼운 K2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폴란드 국민들의 지지는 어느새 K2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한국에서 건너온 K9이나 K2 등의 무기들, 군 관련 행사나 시가 전시 등에 상당히 자주 동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유튜브 채널 등을 찾아가 보면 부하 슈차크 장관이 장병들과 K2 전차를 도열해놓고 그 한가운데에서 연설을 하는 영상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행사 동원이 잦으면 솔직히 말해 일각에서는 국방을 위해 사온 장비를 포퓰리즘에 활용한다고 지적했을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리는 바가 따로 있는 전략이었죠. 시민들에게 K2와 이를 다루는 장병들을 최대한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지구 반대편의 이국에서 온 무기가 아니다. 자국 장병들이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는 장비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보드게임과 같은 대중문화에도 녹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K2의 경우는 성능 또한 충분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얼마든지 러시아 전차들을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서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폴란드는 아직도 군에 남아있는 소련제의 파생형 전차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구형이고 최신형이고 가리지 않고 전차들이 꼴사납게 격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전차들이 탄약고 이치 때문에 유폭되기 쉽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격파된 러시아 전차들은 동체 내부의 유폭으로 인해 포탑 안쪽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버린 흔적이 많이 확인됩니다.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상부에 붙여놓은 반응 장갑들은 작동할 틈새도 없이 측면으로 관동된 포탄의 유폭이 일어나 격파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승무원들의 생존율은 극히 낮아지죠. 폴란드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야망만큼이나 두려운 것은 자기들이 아직도 저런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낸 폴란드의 아들들이 러시아산 저열한 장비 때문에 헛되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K2로 대표되는 폴란드 지상군 현대화는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를 원동력 삼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던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들통났습니다. 프랑스는 2017터부터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1%로 3위에 오르면서 유럽의 맹주국다운 기염을 토했는데요. 유럽 국가로서는 드물게 군축 기조에 소극적이었던 덕에 지금까지도 탄탄한 방위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며 범유럽 방위산업 통합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이 때문에 독일과 함께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극도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에마니엘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이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걷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프랑스는 꺼림칙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AMX-10RC 잠감차가 처참한 방어력으로 빈축을 사면서 갑작스레 대한민국의 IFV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이른바 겸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고성능 IFV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IFV 대결의 최종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졸지에 서방 기계와 전력의 올림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로라는 군사 대국들이 앞다퉈 자국의 잠감차를 지원하면서 기주만 성능 검증의 장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지원한 M2 브래들리, 프랑스가 지원한 AMX-10RC는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바로 현대전에서 재등장한 경전차라는 포지션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차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소형차 크기에 불과한 탱크부터 사실상 자역 이동이 불가능한 초중전차 마우스까지 온갖 기상천외한 전차들이 난립했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이 모든 전차는 메인 배틀탱, 통칭 주력전차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전차가 아닌 강력한 장갑, 높은 화력, 빠른 기동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중 수송이 가능한 경량화를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전투기가 대부분 멀티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 과정에서 한때 역사의 뒤만길로 사라질 뻔했던 게 경전차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벼운 전차를 의미하는 경전차는
주력 전차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빠른 이동 속도로 설계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태생적으로 비교적 크기가 작고 장갑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고 생존력이 약해 주력 전차와의 대결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전차는 주로 정찰 목적으로 사용되다 점차 사라지게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군사 분야에서 경전차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는 인도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고자 하면서 상당한 소요 물량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저강도 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적당한 화력과 산악 지형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기동성을 앞세운 다양한 역할 수행 능력이 경전차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프랑스의 AMS-10RC 지원이 주목받은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AMX-10RC는 유럽 최대의 군사 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개발한 IFV인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성능이 입증된다면 차세대 보병 전투차, 경전차 시장을 완전히 선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독립식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AMX-10RC는 험지 주파 능력이 우수하고 포장도로 기준 시속 85km, 야지 기준 시속 40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105mm 저압강 선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한 덕에 사거리만 약 2km에 육박하고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경우 60도 임사각 기준 150mm, 전용 날탄을 사용할 경우 350mm 장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제한적인 경우긴 해도 현대 주력 전차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고화력인데요. 오죽하면 프랑스 내에서 차륜형 구축전차라는 별명으로 불릴 지경입니다. 방호력 또한 굉장히 우수해서 전면 23mm, 전방위 14.5mm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SEPAR 잠감 탑재 시 무게가 15.8톤에서 22톤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지뢰나 IED까지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단 스펙상으로만 보면 경전차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프랑스가 AMX-10RC 지원을 결정하자 우크라이나는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부 장관이 직접 AMX-10RC를 운전하는 명상을 공개하는 등 스펙상으로만 보면 AMX-10RC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정찰부터 기동 화력 지원, 지휘, 통신 등 다양한 임무에 적합합니다. 절대적인 장비의 숫자가 부족한 우크라이나 임장에서 이런 다목적성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MX-10RC는 152mm 포탄의 파편을 맞은 것만으로도 승무원 4명이 전원 전사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방호력이 형편없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디까지나 AMX-10RC가 본격적인 경전차가 아니라 IFV로서 전면 장갑 방호력이 23mm 철갑탄 방호 수준에 불과하긴 하나 승무원 전원 전사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그것도 당시 포격에 관통당한 AMX-10RC는 세파르 장갑까지 탑재한 방호력 강화 버전이었습니다. 이쯤이면 아무리 IFV라 할지라도 뻥 스펙을 의심해봐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그토록 강조했던 기동성마저 비포장도로에서 기어박스가 너무 쉽게 고장 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반쪽짜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제 37해병여단의 한 지휘관은 105mm 주포의 관측 장비는 쓸만해도 전면 공세에 사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쉽게 말해 아무리 잘 쳐져봐야 화력 지원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평가였습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제대로 체면을 구겼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프랑스의 AMX-10RC가 실전에서 죽을 숨먹에 주목받고 있는 잠감차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레드백인데요. 레드백은 고성능 엔진과 현대적인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여 빠른 이동과 정확한 사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응형 보호 장갑과 첨단 방탄 기술을 통해 습격과 폭격으로부터의 방어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쯤은 되어야 비로소 경전차라고 부를 만한데요. 당장 모태가 되는 K-21 잠감차부터가 전면부 30mm 기관포 철감탄 방어가 가능한 데다 차체 상부는 10m 상공에서 폭발하는 155mm 포탄의 파편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현재 방산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경전차의 역할뿐만 아니라 통신 및 정보 차량부터 IED,
지뢰 방어 형태까지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경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 많은 나라에서 현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우선 최근 K9 도입 소식을 전해드린 루마니아는 30억 유로, 무려 4조 2650억 원 규모의 잠감차 도입 사업을 위해 은밀히 레드백 현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물량으로 치면 자그마치 300대가 넘는 초대 규모인데요. 이 정도 물량이면 사실상 수명 주기가 끝난 구식 장감차를 전부 레드백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도 물론 상당한 규모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인도의 경전차 도입 사업입니다. 앞서 인도가 경전차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대한민국에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레드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중국과의 지역 분쟁에 얽혀있는 인도가 레드백 선택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감주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한민국 군사 장비 도입은 국가 간의 군사 협력과 안보 관계의 감화를 의미합니다. 중국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 중민 인도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중국과 대립의 골이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상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가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중국과의 장갑차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지대에 15식 경전차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지역이 대부분 고산지대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기 체계는 고산지대에서 기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나 경전차는 비교적 경량화된 구조 대비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산 지형에서 복잡한 지형 조건과 좁은 도로, 협소한 공간에서 유리한 전술적 위치 조절과 기습적인 공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고산 지형의 좁고 험준한 지형은 육중한 줄력 전차가 움직이기에 제한적입니다. 결국 경전차를 경전차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전투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는데요. 인도군이 긴급히 경전차 소요를 제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레드백이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상대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15식 경전차는 105mm 주포를 탑재한 만큼 이협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관통력만 봐도 전용 날탄을 발사할 경우 2km 거리에서 최대 500mm의 감철 잠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화력 면에서는 프랑스의 AMX-10RC를 뛰어넘는 셈인데요. 게다가 증가 장갑 패키지까지 장착하면 무게만 36톤에 이르는 만큼 방호력 또한 뛰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에 맞서는 레드백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기본 무장은 30mm 기관포 1문을 탑재하면서 15식 경전차에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적성 때문인데요. 중국 15식은 경전차로서 승무원 3명이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레드백은 IFV로서 승무원 3명과 기계화 보병 8명이 탑승합니다. 당면이 내부 공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주포 구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레드백은 플랫폼 형식으로 50mm 주포까지 확장이 가능한 데다 현재 탑재된 부시마스터 MK44S 30mm 포로도 2세대 전차 장갑까지 관통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레드백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2발까지 추가로 탑재된다는 걸 고려하면 화력 측면에선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반면 방호력은 레드백이 15식보다 한 수 위로 추측됩니다. 비록 아직은 구체적인 방호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레드백의 기본 형태의 중량이 42톤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5식 경전차 이상의 장갑을 탑재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155mm 포탄 파편 방어가 가능했던 K21이 고작 25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레드백의 방호력 수준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인도에 레드백을 제안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칫 중국과의 무력 분쟁에서 레드백을 동원한 인도군이 밀리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평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전만큼 중요한 검증에 잠이 없기 때문인데요. 담잠 K9 자주포만 봐도 실전에서 중국의 PCL-181을 상대로 승리한 덕에 인도에서 100대의 추가 도입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전이 중요하다는 방증인데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2차전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인도가 레드백을 도입해 확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KF-21 개발 분납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나팔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팔 전투기 도입마저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신속하게 납기일에 맞춰 무기를 보내주는 국가는 전 세계에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나팔 전투기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납기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프랑스가 1980년부터 개발한 나팔 전투기는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며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랬던 나팔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나팔을 구매한 데 이어 뜬금없이 인도네시아도 나팔 전투기 42대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자 프랑스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전투기 인도 날짜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팔 전투기 인도가 늦어지자 급하게 공군력을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또 한 번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뜬금없이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고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들입니다. 이런 중고 전투기를 사려고 9,375억 원이나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한 의원이 많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이제로 전투기 사업이 엮이면서 인도네시아의 방산 구매는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모든 시선은 국방장관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질만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이 대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8천억 원이 넘는데 중고전투기 시장이나 기웃거리며 바가지를 쓰고 있다니? 인도네시아 국민들조차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국방장관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고전투기를 긁어모으던 프라보워 장관은 결국 건드려선 안 될 것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요미우리는 일본이 중고엔진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해 F-16에 탑재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자기기 교체 작업을 하지 않아 향후 10년간 쓸모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F-15 전투기 약 100대에 탑재된 엔진을 외국에 보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F-15 중고 엔진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15에 2개씩 달린 중고 엔진은 F-15와 F-16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전투기와 훈련기 엔진, 정비 교육 장비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어기면서까지 방위 장비 및 살상 무기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변국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일본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허물고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 지난해 반격 능력을 되찾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성큼 다가서게 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집권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힘을 빌어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풀려고 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재난 구제, 수송, 경계 및 감시 등에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일본 방위 산업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수출 가능한 무기의 종류 제한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은 살상 무기의 일부 부품만 수출하는 규정을 만드는 꼼수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허무는 첫 번째 대상은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이 사용하지 않는 F-15 전투기 엔진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 엔진을 마음대로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할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F-15 전투기 엔진을 파는 방안은 일본 언론들 사이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도쿄신문은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이 일본의 평화국가 지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체 일본의 중고 엔진을 사다가 무얼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 엔진으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추측도 내놓았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했다며 공개한 4.5세대 전투기 모겁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PT 인포글로벌사는 4.5세대 상발전투기 아스물뚜 시카탄 모겁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이 마치 한국에서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을 닮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높이 3.5m, 날개 길이 7m. 트윈 엔진, 단자형, 복자형의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길이가 12.5m면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데 쌍발 엔진. 무언가 어설프고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겁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로 KF-21의 인도네시아형 KF-21을 현지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 I-22 시카탄 모겁에 일본에서 구입하려는 중고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구형 전투기 엔진을 분해해서 엔진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의미 없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넘보고 카타르에서 중고 전투기를 구입하는 등 헛짓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한국에 분담금을 제때에 보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해서는 안 될 실험까지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지마저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람의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KF-21 보람에는 최종 시제기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안팎의 상황이 어떻든 한국은 묵묵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꾸준히 시행했고 얼마 전 6번째 시제기도 시험 비행에 성공해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리스크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차일피일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사이 폴란드가 KF-21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폴란드의 조종사들은 단체로 입국해 한국 교관들로부터 FA-50 조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하기로 폴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FA-50 비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나라 조종사들이 함께 시험 비행하며 우위를 다지고 한국과 폴란드가 급격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프라보어는 부랴부랴 한국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분담금을 내겠으니 KF-21 사업에 계속 끼워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인데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KF-21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분담금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서 말한 것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의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한 듯 산토 다르모 수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 역시 지난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석해 KF-21 보람의 전투기 협력과 관련해 양국 소통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관련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담금은 물론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마침내 성공해버렸습니다. 이틀 전인 21일 새벽,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계획보다 9일 앞선 성공입니다. 최근 북한은 일본을 통해 우회적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8월 두 번의 시험 실패 이후 고작 3개월 만에 3차 시험을 사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다수의 첩보를 통해 북한이 세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공업절인 18일에 시험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프로젝트인 425 사업 모는 11월 30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니 대한민국과 달리 모든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에 실패한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보다 빨리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 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말 성공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예고한 일정보다 1시간여 앞선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의 기습적인 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아직 작동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안착했다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 군사 관계자들이 경고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가 성공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3개월 만에 오류를 수정하고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 발사체, 즉 천리마 1형은 지난 2차 시험에서 2단 추진체의 작동 불능으로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특히 1차 시험 발사 때는 우리 군이 천리마 1형의 잔해를 인양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세한 실패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2차 발사에서는 시험이 실패하자 북한 측에서 자폭장치를 사용해 잔해를 산산조각 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우주발사체 기술이 아직 한참은 미성숙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반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우주 경쟁에 러시아가 끼어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부족 상황에 내몰리자 푸틴은 김정은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천리마 1형 개량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3차 발사 이전에 입수한 첩보에서도 80톤급 액체연료 우주발사체 엔진 관련 기술이 북한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9월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으로 대거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또한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필수적인 첨단 복합 소재와 반도체 등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첨단 소재의 경우 대북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루트로는 수입할 수 없기에 북한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러시아를 통해 들여왔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만리경 1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수많은 우려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낙후된 재래식 전력도 빠른 속도로 개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그렇다면 남은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수준민 재래식 전력을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뿐입니다. 저희 거리튜브에서도 경고했던 러시마의 미그-29 대량 도입이나 신형 전차 M2020 양산,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 주장하는 김구노 경웅함 개량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ICBM은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사용한 천리마 1형이 ICBM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ICBM과 우주발사체는 캔들에서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ICBM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만리경 1호 발사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17년 이후 정기적으로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ICBM과 우주발사체를 연관 짓지 않아도 이미 북한의 ICBM은 국제적 위험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 사건 그대로 정찰 자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의 만리경 1호가 충분한 성능만 갖추고 있다면 군사정찰위성의 특성상 대한민국 전역의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일본, 괌, 필리핀 등에 위치한 미국의 공군기지, 군함만 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감시, 정찰 역량이 강화되면 ICBM 정각 발사 가능성도 그동안 북한은 ICBM 발사 시험을 모두 고각 발사로 진행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수직에 가깝게 발사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ICBM의 최고 고도는 2800터부터 3700km까지 상승했지만 정작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고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고도에 비해 사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것입니다. 이를 30터부터 45도의 정각으로 발사하면 단숨에 사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폭증합니다. 이름 그대로 대륙간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이들 전까지만 해도 이건 잠재적 위험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이 ICBM 정각 발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했느냐는 둘째치고 정찰 자산이 워낙 형편없다 보니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북한 ICBM의 사거리가 아무리 길어봐야 정작 대한민국의 전략시설 위치를 모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이 들고 있는 칼이 아무리 날카롭다 하더라도 눈을 가리고 있는 이상 허공에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꼴이죠. 그러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정확히 어디를 노리고 팔을 뻗어야 할지 알게 되는 셈입니다. 그것도 사거리 13,000km의 ICBM으로 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어도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다만 북한의 지난 2차 발사 시험에서 인양한 만리경 1호를 분석한 결과 성능이 워낙 조악해 군사정찰위성으로서 실질적인 성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다행인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들을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 425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길체인 캠디캠펄로 구성된 삼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관측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어디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어디를 때려야 도발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해 오던 과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위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자체적인 정찰위성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25 사업인데요. 아무리 흐린 날씨라도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위성 4기, 전자광안 2호 적외선 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중대형 군사정찰위성 5기를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군사정찰위성에 관한 모든 것이 극비사항이라 자세한 재원 등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과 개발진들은 우리 정찰위성의 성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찰 감시 분야에서는 북한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지켜왔는데요. 우주 기술은 단순한 기술 이전으로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노력이 우주 경쟁에서 적성국을 앞지를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력 보강에 큰 보탬이 될 미사일 판매가 미국에 의해 승인된 것인데요. 바로 SM-6 함대공 미사일과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지난 15일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 민 국방안보협력국은 SM-6과 AIM-9X를 대한민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미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판매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두 무기체계 모두 FMS 방식으로 도입되며 대한민국에 판매될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들만 모두 6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8,422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38기 분량인데요. 우리 해군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정조대왕함의 SM-6를 탑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도 그렇게 대한민국의 이짓을 구축함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성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동시에 마땅한 요격 체계가 없었습니다. 반쪽짜리 이지스-3E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러나 SM-6 미사일이 탑재되면서 진정한 이짓을 구축함으로써 드디어 본연의 임무에 100%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 비행 속도만 마 3.5에 육박하는 SM-6는 항공기나 함정의 경우 240터부터 460km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 미사일 역시 최대 35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덕에 바다 위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상의 KAMD를 넘어 해상에서까지 대한민국의 대공 방어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역시 공군 전력에 큰 보탬이 될 무기체계인데요. 기존 AIM-9 계열 미사일에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추력 편향기를 이용한 입체적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F-16, F-15K부터 FA-50 블락 20, KF-21 보라매까지 폭넓은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 우리 공군의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인 극약 처방이 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으로 다소간의 시간을 확보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주요 동맹국의 만보 강화를 위해 SM-6, AIM-9X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견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력을 강화 중이라는 건데요. 두 나라의 정상은 평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했지만 정작 당사자들까지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태롭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이 만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방부 군수 담당 책임자가 폴란드에 건너가 그와 슈차크 국방장관과 최종 협상을 진행한 건데요. 현재 무기 수출뿐 아니라 폴란드에서 생산될 한국 무기와 부품에 대한 문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만큼 큰 무리 없이 2차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전이나 무기 수출입 계약 같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수출하는 측에서 수입하는 측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 또한 이와 비슷한 관례를 따랐는데요. 그런데 계약 규모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이다 보니 수출입은행의 대출이 한도에 다다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탓에 무려 30조 원 규모의 한폴 2차 방산 계약이 2023년의 끝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신디케이트론 방식을 이용해 폴란드 정부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는데요. 얼마 전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 야당이 대한민국 무기 도입에 대한 갑론을 박을 키우기 전에 양측 모두 하루빨리 계약을 속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